국가라는 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영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 지난 정부에서 했던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드 정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는 아니잖아요. 과거 정부의 모든 걸 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 동티나지 않게 제대로 관리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이 정책을 결정한 책임 있는 분들이 다음 대통령한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에 컴퓨터 싹 찍었어요. 네, A4지 한 장 안 넘겨줬어요. 그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는 청와대가 다 주도했어요. 그러면 안보실에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방부에 물어볼 것도 없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쳤어요. 브리핑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안보실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관진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새로운 안보실장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동안은 뭐냐?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보실장이 오기 전까지 김관진은 뒷짐지고 있었어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사드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그 사드가 2기가 들어왔냐 4기가 더 들어왔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이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2기가 아니라 4기. 그래서 사드다. 이드가 아니라 사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 답답한 나머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물. 사실은 뭐 들어오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핫빠지냐?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에 그 아직 국방장관이 있잖아요. 왜 바뀐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 엄청나게 야당을 따돌리고 결정한 게 사드인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하고 불편한 논거에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빨리 이걸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5월 초에 그 4대 강국에 특사 보낸 상황이고 그 4대 강국 특사 중에 미국, 중국 특사가 바로 사드 외교를 한 거고 그렇죠. 6월 지금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거기서 사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본인이 지금 외교안보를 제일 먼저 착수해 난 이 상황에서도 외교안보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브리핑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래가지고 국방부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이런 걸 좀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을 강하게 질책한 뜻도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청문회 이후에 지금 보고서 채택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악의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쪽의 사람들은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있는데 이제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외교장관을 데리고 첫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그게 꼬이게 만들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 어깃장을 놓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건 아니건 자유한국당이 어깃장 놓는 건 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꼬투리든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청문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누구를 날릴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상조? 이거 뭐 많지 않고 또 경제부총리 김동연 이미 임명됐고요. 총리 임명됐고요. 또 표결에서 판판이 밀렸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때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견이 됐죠. 우선 강경화 유엔 대사는 외교부의 순혈주의에서 나온 엘리트가 아니에요.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외교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지금 좀 몹시 못마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류가 아닌 그런 새로운 외교장관이 왠지 미덥지 않고
그러면서 좀 한 방 날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죠. 딜 이야기도 오늘 추경하고도 뭐 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곁들여지면은 이 오늘 추경이라는 게 국회에 와서 이거 통과시켜줘 하고 읍소하고 간 거잖아요. 미리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랑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강경화라든지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할까요? 저는 그거는 청와대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전략적인 검토를 야당에서도 할 것인데 그러나 강경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제도 줄줄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 희생양은 누가 될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저희들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사드는 사실상 효용성이 없는 무기다. 그리고 사실 써볼 일도 없는 무기잖아요. 네. 그건 지구의 멸망을 뜻하는 거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효용성도 없는 무기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용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절차적 문제를 속마음 같은 건데 핑계 삼아서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의구심. 뭐 이런 것도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있죠.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의 가장 핵심 코어는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야, 역시 이거는 강대국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G2 시대에 가장 심각한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죠. 제가 지난 주말에 한중 전략대화 차 중국의 이제 전략가들 끝장 토론했어요. 9시간 동안. 그리고 미국의 또 태평양 사에 가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양국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압력에 흔들려서 사드 문제에 약해질 거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고 미국은 중국은 우리가 한국에 들인 공이 얼만데 누구 편인지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콕 집어서 양국이 들들들 볶아대는. 콕 집어서. 사실은 지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아시다시피 4월에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드 얘기 나왔습니까?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지들끼리는 얘기 안 해. 오로지 한국을 대상으로 두 강대국이 들들 볶아대는. 그냥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사드의 효용성 또 뭐 사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인 의미 가치 제가 얘기하려면 몇 시간은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을 앞세워서 사드를 앞세워서 이 들들 볶아대는 행태. 이제 미국은 그러다 돈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공짜 밥상인 줄 알고 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돈 내고 사드세요. 그래서 사대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반은 먹었잖아. 두 기는 들어오고 네 기는 뭐 오는다가 그거는 앞으로 오고 반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국이 와가지고 저 문재인 대통령 들들 볶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사드 철회는 아니고 평가를 해보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엊그제 황구시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장꾀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참 제가 이런 괴물 덩어리를 하나 한국에 들여놔가지고 뭔 개고생입니까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순전히 제 마인드로만 보면은 쓸데도 없는 무기를 이놈들이 그냥 팔아먹은 거에 지나지 않는 어떤 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갖추면서 풀지 않으면 어느 한쪽한테는 얻어맞게 돼 있다. 근데 그래서 더 어떤 과정 자체가 푸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자주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절충주의적 입장에 들어가니까 주변국이 덜덜덜 볶아요. 이게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걱정했던 측면인데 선거 때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입장은 조금 선거 전술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의 어떤 안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반도 주변 상황을 주도하는 논리가 아니다. 그건 너무 수세적이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직 안보실의 진용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사드 문제를 입장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모호성을 좀 완화하고 줄여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반도 주변 정세를 자주적으로 한번 주도해 보겠다는 높은 수준의 결의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또 7월에 그 G20 정상회담 이렇게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자칫하면은 외면당하거나 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정하실 시점인데 그게 어렵다면 1년 동안 재검토해보겠다 이 얘기만 하는 걸로도 충분한데 또 한쪽에는 이제 바뀐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좋은 메시지를 준비한 것처럼 하니까 주변국이 헷갈려하면 강대국은 약간만 기분 나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고 석연치 않다고 하면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될 시기라고. 근데 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하늘이 덮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묘한 시기에 보고 누락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환경영향표 쪽으로 약간 미뤄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한 1년이건 2년이건 평가를 해봤더니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입니다. 정반대로 굉장히 심각하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단순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부지와 환경에 대한 검토를 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을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적 합리성도 재검토할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아하,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저도 뭐 집회 많이 나가고 광화문도 가보고 성주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백해무익한 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무기 중에 백해무익한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무기가 되긴 되는 겁니다. 써먹기 나름이에요. 사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효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요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괴물투수 유현진이 왜 무섭냐. 공이 빠르기 때문에 변화구가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 합쳐서 구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르니까 타자가 압박감을 느끼고 삼진을 먹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액체 연료, 고체 연료, 고정식,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지금 17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화된다는 거는 마치 투수가 구종을 다양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 사드는 그러한 무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막는 요격 체계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라고 하는 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요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방어 의미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고도잖아요. 그래서 고고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괴물 투수 유현진이 듣도 보도 못한 구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리랑 볼. 우리 옛날 야구할 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높이 던지는 거. 그러니까 배트를 이렇게 휘두를 때 공하고 면적에 맞게 배트가 이렇게 둥글게 설계돼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지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적합하게 널빤지를 가져가서 이렇게 올려치자는 거지. 아리랑볼 하나에. 그러면 그걸 갖고 나가면은 그렇게 안 던지면 어떡할 거야? 예전에 주무기가 다 있는데. 북한의 주무기 뭡니까? 스쿼드 미사일 800기 단거리. 아하. 제일 무서워요. 탄두 중량이 1톤이에요. 1톤. 근데 노동 미사일이라는 중거리는 탄두 중량이 370kg밖에 안 돼. 이걸 고각 발사로 한다는 건 투수가 아리랑볼 던진다는 그렇죠. 얘기하고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미사일은 본래 미사일은 개발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때리는 무기라고. 사정거리가 1300km 이상 나가요. 그러면 일본 전역에 주일 미군 기지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그걸 용도로 개발한 게 귀해 50발밖에 안 돼. 이 귀한 자원을 그러나 탄두 중량은 작은 위력이 약한 걸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할 때 요때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애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괴담처럼 퍼지면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이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다,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뭐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의 어떤 방어망을 촘촘하게 구성하자 이 얘기인데 그래봤자 서울 방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수도권의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핵에 대해서 그걸 막는 갑옷을 갖는다는 거는 꿈 같은 얘기죠. 그런 걸 갖다가 옛날같이 미소 간의 대륙 간의 어떤 탄도미사일 방어에 나오는 전략 개념을 이렇게 인접한 남북한이 거의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죠.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원래 김종대 의원님 그 의원님 되시기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엑스밴드 레이더 이야기는. 근데 그 성주에 설치하는 건 또 전 세계 최초로 내리군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리군량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직접적인 그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어떤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환경 영향 평가 하겠고 뭐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제 성주 주민들하고 진짜로 공청회를 하실 수도 있고 하겠다고 네. 하면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경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 무기로서의 효용성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굳이 하자 그러면? 지금 저 북한의 위협 막으려면 바빠요. 바쁩니다. 장사정포에다가 네. 각종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뭐하다. 우리가 지금 고고도 방어에 신경 쓸 틈이 없는 나라라고. 그런데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래다가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나오면 뒤에 와서 때린다는 얘기예요. 사드는 앞에만 봐. 120도 각도. 좌우 60도씩. 그러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안보를 하자 그러면은 끝이 없죠. 미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가정으로 했을 때는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정해진 대로 고각 발사만 해준다면은 이 방어체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라 이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안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하자면 군사력 소요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그 무기 소요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것처럼 짜임새 없고 비합리적인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무기를 들여와야 됩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때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따 효용성도 좀 떨어지고 알고 보면 우리들도 기동량이 많아서 실제로 사드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럭키드 마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회사 제품이니까. 예. 의원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그게 어떤 그 정도의 커미션 같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 의혹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보세요? 그 얘기가 최순실 게이트 때나 네. 이 결정될 당시부터 많이 나돌던 말이죠. 아무것도 입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략 자산을 갖다가 외국에 배치할 때는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태평양 사령관 또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이 다 나서서 한국에 대해 압박을 행사하는 건데 이건 굳이 무슨 최순실이나 린다긴 같은 에이전트를 끼우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고차원적인 레벨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락히드나 이런 어떤 그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결지는 건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봐요. 사실 입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락히드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줘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컨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라든가 또는 이지스 전투체계 이런 한국군의 핵심 도입 덩어리가 큰 거 이게 다 로키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로키드에 사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의 한 개 회사가 대한민국 안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런 점에서 이게 정상적이냐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게 나라냐 이런 의문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드 도입 과정에서 사실 주도했던 사람이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FX 사업도 거의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이 사람은 락키드 마틴의 로비스트가 아닐까 이런 느낌도 좀 들지 않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까? 거의 로키드의 하수인처럼 사실상 행동했죠. 그런데 그 로키드의 하수인은 이미 한국의 안보실장이 하수인하기 전에 미국 정부 자체가 하수인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려받는다.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나라인데 특히 락히드 같은 경우는 미국 1위의 방산업체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 소요, 그 무기 도입의 그 개념과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을 로키드 도움 없이 미 국방부가 단독으로 계획 수립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미 국방부를 압도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락히드의 그 특수개발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하다 할 정도로 전 세계 군사기술의 황제적인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외계인이 태양계에 온다면 태양계는 락히드가 지배하는 천체로 이해할 겁니다. 그 보십시오. 화성에 보냈지, 달에 보냈지, 명왕성에 행성 아니라는 거, 그 위성 보내서 알았지. 태양계 곳곳에 락히드 마틴이 찍혀 있는, 마크가 찍혀 있는 게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수개발팀 같은 경우는 거의 미 국방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기술력과 그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업체가 미 국방부를 움직이는 그 막강한 영향력과 또 고용 창출, 그 조립 라인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황제라면, 락히드가 황제라면 보잉사는 왕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락히드가 싹쓸이했다 그러지만은 또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보잉사가 또 싹쓸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규모가 작은 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잉사와 락히드가 번갈아 가며 먹으면서 한국 시장을 분할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관진 실장이 락히드 회장을 만나서 뭔 로비를 받고, 이게 이제 진보가 즐겨 쓰는 어떤 추론인데, 저는 그다지 그걸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무리수를 안 둬도 이미 미국 정부의 영향력권에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필요조차도 없다. 알아서 기는데. 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과 미국 정부를 다시 동일체로 본다고 하면 굳이 짓거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게요.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일단은 조금은 잠복을 하겠죠. 일단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국이 더 들들 복화되지 않습니까? 결과 도출함에 있어서 영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조금만 더 압력을 넣으면 쓰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은 이러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미중 양국을 갖다가 거의 아주 좀 편집증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놨어요.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고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밀어넣을 수 있는 한숨을 일단 돌렸다고 보는데요. 예, 그 점은 문재인 정부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게 통제되지도 않은 가운데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스톱을 시켜야죠. 그런 점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인 명분이 됐다고 봐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재생 버튼을 스탑시켜 놨다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재생시키기 전에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첫 일성이 사드 국회 비준동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논리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던 논리입니다. 실제 여당이 돼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사드 배치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준은 우원식 대표는 이게 한 단어로 알고 있더라고, 비준 동의를.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국회에 동의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비준 동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뜻은 뭡니까? 미국하고 사드 배치 협정 맺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얘기할 때는 그냥 배치하지 마라, 협정 맺고 배치해라.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가 동의권을 행사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당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왜 협정을 체결하지? 지금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민주당이 야당의 관성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정확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국회 비준동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결과들이 다 나온 뒤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약간 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다음에 사드 전문가가 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야에.
저 표정 봐. 사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사디스트가 됐거든. 그러니까 사디스트 모임을 하나. 미국에서 사드라 뭐 이런 거.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뭐 진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국민들 뜻을 모으다 보면은 좋게 풀리는 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트럼프가 또 한핵이 정말 돼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우선 환경영향평가나 준법 절차를 지키면서 사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그 사이에 미국하고 대화할 내용은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북 대화와 협상,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공통 입장을 정하겠다. 사실 북한의 핵 문제가 저렇게 막가지만 않아도 동결만 돼도 사드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출발점은 북한 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라면 나도 거기에 미국에 가서 대북 정책을 합의하고 당분간은 사드 문제보다는 북한 핵 문제를 주로 하자.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에 북한 핵에 대한 대화와 협상이 시작이라도 되면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할 수 있는 전략 목표가 가시권에만 들어온다면 그때는 사드 문제를 더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창출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사드 하나만 봐선 안 풀린다고 본 겁니다. 이것만 봐선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한반도 상황 그 자체, 특히 북한 핵 문제 이렇게 봐야 이 문제에 그렇네요. 어레인지 정렬이 되고 그 정렬된 가운데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사드가 1번이 아니다. 그럼요.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의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 핵 포기할게 라면 사드 배치일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들짝 놀래고 싶은 게 사실은 중국용이었는데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안 하고 앞으로 폐기한다라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사드 배치 못하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사실 북한은 사드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좋아. 왜냐? 한중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것처럼 김정은 위원장한테 큰 전략적 이익이 있을까요? 이 사드로 인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덕본 게 얼만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북한하고 대화는 한미 군사 연습이나 그 제재, 압박 이런 문제들과 북한의 핵동결 문제를 같이 섞어서 이 문제는 협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사드 철회시킬 테니까 니들도 핵동결하지 마. 그러면 웃긴다. 아니 사드 갖다 놓으려면 갖다 놔.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왜 자꾸 이런 거 갖고 때를 써.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사드가 있어봤자 어차피 자기네 핵미사일은 못 막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간 해도 계속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점점 번져가잖아요. 이게 주제들이. 지금 제가 초반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김종대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또 사실은 본인의 방송들에서 되게 많이 했던 얘기예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아직까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차관은 민간인 출신 그 서충석 박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 되셨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휴일 날 그 국방부 장관의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지명됐는데 이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잘 알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돼도 다 제 나와바리에 있죠. 송영무 장관 예정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 1999년 제1연평해전 때 그 무공 훈장을 받은 제1연평해전 주역이고 또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그 지난 대선, 총선,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해군 출신 개혁성은 저는 상당히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검증이 문제다. 통과가 되겠느냐? 이번에 먼저 밝혔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인데 그건 군인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은 임기에 따라 옮겨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일치하지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 등결이 될까요? 이거를 이게? 그 정도는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군인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거하고 어떤 법무법인에서 자문료 받은 거, 그 다음에 몇몇 군납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이 있는 선상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뭐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검증을 해야죠. 그 시중에 그런 말들이 나도는 게 사실인지. 그런데 아까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들은 충분히 검증을 했다. 충분히 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좀 믿어봅시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면 밀어드릴 생각입니다만 이게 뭐 하다 보면 또 뭐가 튀어나올지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 계세요? 네. 정의당 국회의원분들은 원하는 상임위 못 가신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지금은 다 정리됐어요. 네. 예, 원하는 대로 다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갖고 검증하는 대상이고 청문위원이 되실 거잖아요. 예. 아직 날짜는 아직 안 잡혔죠. 날짜 안 잡혔습니다. 아마도 6월 하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경력이랄까 그런 거면 통과는 좀 낙관할 수 있는데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경화 대타로 날릴 수도 있다. 저쪽이. 그렇죠. 이제 언론에 미리 흠이 있다고 고백을 한 케이스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경화에서 밀린다면 야당이 그러면 1위로 그 표적을 옮길 수 있죠. 어쨌든 정치적 희생물을 누구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인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된 것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해군 출신이고 13년 만에 해군 출신 장관이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법무부 장관에 누구 누구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주류 세력들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개혁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일단은 법무부 또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 교수 검사 출신이 아닌 오랜만에 거의 처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이례적인 참여정부 때. 예, 참여정부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2번 하신 분 아닙니까? 네, 전해철 의원도 하셨죠. 대부분 그때는 비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맡는 게 관례인데 거기에다가 국방부는 또 육군 출신,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출신들이 거의 다 독식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부처들에서 일련의 어떤 그 외부인으로 그 장관이 오는 거는 정부는 우리 헌정을 지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면 교사가 교육정책을 수립합니까? 의사가 보건정책을 수립합니까? 검사가 사법정책을 수립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문가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는 존재지. 만약에 그랬다간 나라 망하겠지. 의사들 보고 니네가 다 보건환경정책 다 수립해라 그러면 지들 입맛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는 갇힌 존재입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세계 국가 가가지고 군인이 국방정책을 수립합니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다음에 왜 여성도 국방장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군인한테 국방정책을 맡겨놓으면은 군사적인 면으로 편향되는 이걸 직업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전문가 집단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국방정책 수립해요. 검사가 사법정책 수립해요.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군하고 검찰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민통제, 시빌리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시민 주권적인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신이 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도 그렇게 해대서.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돼서 그걸 당연시하는 비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교사들한테 교육부 장관 안 줍니까? 의사들한테 왜 보건복지부 장관 안 줍니까? 똑같이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관료나 아니면은 정치인이 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통제 받아야 될 집단이에요.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을 대리하는 장관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될 군이 군을 대리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어. 그게 국방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군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합동참모본부라고 있어요. 합참. 예.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그리로 가서 거기서 군을 대변하라는 거고 국방부는 민간인이 군을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진짜 안보 같은 데서 엄청 많이 하셨던 이야기죠, 사실은. 그 이제 요즘 들어와서 좀 줄인 이유는 내가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가세요. 난 저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저는 그 아까 지금 한 서너 번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처음으로 간다면 뭐 김정대 의원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더 맞는 얘기 같고요. 네. 민간인들이 재미삼아 하는 얘기 밀리터리 덕후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민간인들이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군사적인 눈으로 그 군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만약에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도에 그때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케네디 대통령의 그 지침을 받아서 해군 작전을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해군 상황실은 이미 저 소련의 핵 잠수함을 타격하기 위한 준비로 들어가고 있었고 소련의 핵 잠수함은 핵무기 발사를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명령 없이 발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해상 작전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이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하도 다급해가지고 해군 상황실에 직접 뛰어가서 그 작전을 중지시키고 문민 통제를 관철시켰잖아요. 그 덕분에 3차 대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입니다. 북미 대륙 인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어.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때가 냉전의 가장 위험한 위기인데 이걸 막은 게 뭘까? 문민 통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통제했다는 걸로 그 위기를 넘긴 겁니다. 이게 미국의 교훈이 되면서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1986년에 골드워터 니콜스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고 또 국방제조직법에서 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 절대 안 된다.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예외가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라고 하는 그 매티스 장관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원에서 별도의 인준을 받아야 됐습니다. 법을 위반하니까. 이렇게 문민 통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토마스 파워, 당시 미국의 핵미사일을 관장하는 전략 폭격을 하는 그 사령관이 맥나마라 국방장관한테 그 위기 직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통령님, 핵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인이 2명 살아남고 소련인이 1명 살아남으면 미국인이 이긴 겁니다. 이기는 전쟁 해야지. 왜 지는 전쟁을 군인이 고민합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잘라버리잖아.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남북한 정세가 굉장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막판에 한반도에 죽고 사는 문제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그거는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인 위임을 한 민간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군인들의 사고는 국가가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군인의 본분이에요. 네,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은 군인은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에 예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체제가 우리나라에 안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이제 국방과 외교는 이제 한 몸뚱이로 가서 전쟁을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안 나게 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고 차단하고 외교를 우선시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큰 문제는 외교를 뒷전으로 미루고 군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군사, 국방을 가지고 외교를 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럼 의원님, 우리가 말은 뭐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야기를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해서 그냥 언뜻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진짜 안보 같은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전투력이 제대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도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수통부터 시작한 어떤 그 방산 비리에 연결돼 있을 법한 국방비가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방개혁하겠다고 송영무 장관을 이렇게 올린 거라고 하면 그 개혁의 초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군인은 군대로 되돌아가서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 해라. 이렇게 자꾸 정치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정치군인?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사성장군 줄줄이 시어머니들 박아놔가지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 핫바지로 만들고 대통령 옆에서 무슨 이게 군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래? 그리고 외교부는 눈치나 보고. 그래서 바야흐로 외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 범주에 일단은 국한을 시켜서 그 영향력을 좀 차단해야 되겠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다 국방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우리 병사들. 최저 생계비의 15% 되는 2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이거를 조금 목숨값을 높이자. 이래가지고 정의당이 제일 먼저 압박을 하기 시작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인 결과 그때 50만 원 공약하셨었죠. 네, 민주당이 40만 원까지 지금 벌써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20만 원 인생이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병사들을 왜 병영에 가둬놨겠습니까? 주말이나 일과 후에 외출 외박하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나가면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어야 돼. 당구도 한 판 쳐야 돼. 호프도 한 잔 먹어야 돼. 돈 들어나 군인들 생계비가 확 올라가겠지. 그러면 국방부가 이 돈 안 대주겠지. 그러면은 돈 없는 애들을 풀어놓을 수 있어요? 잡아 가둬놓은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만 원 월급이 됐다 그러면 주말에 외출 해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달에 두세 번 나갈 돈은 준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의 목숨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봉급이 올라갔다는 거는 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병사들의 조금씩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둘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귀해지는 겁니다. 제가 공권력의 엄청난 피해자였군요. 제가 첫 휴가를 나온 게 상병 초봉 때인데요. 되게 몇 개 나왔네. 그 전에 어떤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외출도 못 해봤는데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라를 지켜야 돼서 5분 대기조처럼 군인들은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돈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나가거나 또는 뭐 가끔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용돈 보내달라는 게 주로 사병들의 주로 이야기였었거든요. 지금도 그래. 네, 저 병장 때 월급이 12,000원이었고요. 그나마 전 특수부대라서 생명수당이라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달라 보이네.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부대를 나온 사람이라. 오. 근데 저는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곳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과 애착이 있어요. 진보 쪽 사람이기는 하지만 군대 이야기 나오면 뭔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 같은 게 좀 있는 좀 그런 부류인데 어쨌든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되게 모호성도 제가 보기엔 있다고 봐요.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자,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우리 병사들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준 자원은 낭비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자, 그런데 이제는 월급도 제법 줘야 되는 귀한 존재로 하면 아껴 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진적인 군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창출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되냐? 공짜로 주니까 그런 거예요. 20만 원이 뭐 무슨 목숨값입니까 이게. 20만 원 인생이 교도소 죄수 월급의 60%도 안 돼. 지금 병장 일당이 9,030원이에요. C급 900원. 죄수 하루 일당이 얼만데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것도 사실은 형편없이 작은 건데 그것보다도 30%가 작아요. 그러면 죄수만도 못한 생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펑펑 낭비했잖아. 다 뽑아가가지고 지금 청년들의 우리 때가 51%가 군대 갔어요. 현역으로. 지금 87% 갑니다. 인구가 줄어서. 이제 90%가 넘어가요.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장애인 빼고. 그러면 거기서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사격 훈련도 못해요. 사고 날까 봐. 아이고. 그러니 이래놓고 20만 원 주고 365일 가둬놓는 거 말고 이 군대가 어떻게 앞으로 한 발짝이나 나갑니까?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조금씩 전문성을 높이고 조금씩 월급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증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맞게 교리 조직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가 왜 자꾸 국방개혁에 실패했느냐? 사람의 가치에서 출발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국방개혁이 병사들 봉급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자원을 아껴야 되고 그러려면 국방이 달라지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돼요. 거기에다가 2020년대 중반이면 인구 전력의 최하점에 들어가면서 청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군대고 학교고 유지가 안 돼. 90% 이상 징집해도 저 숫자 못 채워. 안 줄이고 100일 것 같아요. 이제는 목숨값도 높여놨고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국방개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거 안 했다가 나라 망해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모병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 이제 정의당 공약이죠. 한국형 모병제로 가자 그랬죠. 그건 더 좋은 안이지. 그러니까 우리 전방의 병사들 보십시오. 제일 나이 어리고 제일 경험 없고 제일 두려운 아이들한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중요하고 이런 임무를 맡기고 있는 이 불합리성이 뭐가 이게 어떻게 안보가 제대로 됩니까? 거기는 적어도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 병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저 여성들의 군대 참여도 좀 확대 좀 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죠.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그 당시에는 여군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일 잘해요. 훈련도 더 잘 받아요. 대부분 다 행정이나 뭐 간호 뭐 이런 쪽인데 실제로 공수훈련을 받아보면 훨씬 남자보다 잘합니다. 우리 어떤 고정관념을 빼고 나면요. 여자가 군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 5%라고 하면 그게 한 30% 좀 늘어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제가 3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육군 참모총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숨을 푹 쉬더라고. 저기요. 요즘 군복무 가산점제 남자들 병역 의무 마치고 와도 그 취업할 때 가산점이요. 그거 줘봤자 앞으로 여성들한테 백도 못 줍니다. 그거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뭔 평가를 했는데 1등부터 11등까지가 여자 생도래.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남자들 요리하고 머리 미용하고 여자분들 군대 가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한다니까요.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 3군 사관학교 생도 1등이 전부 여성으로 나왔고요. 경찰대학 졸업식에 가면 황당한 게 1등부터 5등까지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대학은 그 행진을 할 때 성적 순대로 하거든. 아, 그래요? 앞쪽이 다 여자예요. 앞쪽이. 자, 이야기가 좀 많이 샜고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김종대 의원 그러면 제야 고수로 알고 있지만 그건 뭐 이명박근혜 때 이야기고 원래 제도권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야라는 것도요. 너무 그쪽에 제야에 있다가 보면 제야에 익숙해져 가지고 제도권 마인드가 좀 사라지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다시 국회라는 곳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원님한테도 첫 경험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또 지하에서 이렇게 막 지르던 것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한테는. 그 차이나 갭 그런 느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년 딱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아주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정치가 어떤 기회 공간으로서 이해되는 측면은 작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정의로운 법도 통과되지 않아요. 지금 저는 군형법 92조 6 동성애 차별법 이거 폐지하겠다고 놨다가 전국적 인물로 마녀사냥 당하고 뭔지 알아요. 있고 또 보십시오. 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 구제법, 또 뭐 이자 스민법, 또 탈북자 지위 향상법. 우리나라의 소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중에 성공한 법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설령 성사됐다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됐지. 대부분 폐지되고. 그러니까 이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의 권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소수 약자를 위하는 법은 제출만 했다 하면 그 정치인까지 죽여버리는. 이게 아주 무서운 정치가 작동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차별에 찬성하거나 차별에 편승하는 이것을 국민 여론이라고 믿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게 경험하는 거죠. 아주 세게. 근데 반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진보 정당들이 국방 전문가를 모시지 못했던 이유랑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네. 진보 정당이 이제 사실은 세를 확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소수 약자를 권익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다수로부터 공격받습니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근데 국방은 이 부분은 특히 색깔론에 지배하는 정치에서는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번 선거는 그것이 아닌 선거로서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보정당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됐던 것은 그 국방 외교 문제 저한테 맡기시면 두 가지 임무를 하겠다. 공격은 막고 그다음에 가짜 안보는 제가 공격하고. 이런 면에서 사실 진보정당이 저를 받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아주 유니크한 경험이지만 그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비례선거 때 최다 득표했죠. 아무런 개파 뭐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네. 의외였어요. 진짜 의외였던 일종의 사건이죠. 네. 그 국방 전문가가 그렇다고 뭐 별 출신도 아니고 일반 사병 출신이시죠. 우리 의원님도. 일반 국방 전문가가 진보정당에 영입돼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포스트가 되는 중요한 인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 진보정당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 중에 사실 알고 보면은 국방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능했던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짜 안보, 진짜 안보론을 만들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써먹더라고. 거의 뭐, 저거 우리가 하던 얘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안보 제가 팟캐스트 5년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선거 방송 토론 때, 병사 봉급 얘기를 그 심상정 후보하고 토론하다가 그 당에 김종대 의원이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왔어. 영향 받으시네. 들으셨네. 결국은 계속 베껴 쓰다가 나중에는 저작권 그쪽에 있는 거 안다. 인정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만큼 보수의 안보를 공격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보수의 안보는 원균이의 안보입니다. 진보의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가 돼야 돼요. 말로만 떠들고 아주 강한 이데올로기, 명분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국민들 들들 볶은 그런 어떤 그 강경파 원균이 실제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부산에 수군 끌고 나가지고 2박 3일간 노져가지고 지쳐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버리고 전멸했잖아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배 몇 개를 나중에 이순신이 와 인수하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한 게 그때가 원균이 따라가다 도망친 배들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이순신은 한 번도 명분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모든 유능한 장수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게 진짜 장수입니다. 손자병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순신이 23전 23승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지는 전투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겨놓고 싸운 장군이에요. 지금 한국은 뭐 어떻습니까? 뭐 천안함 말 많지만 연평도, 목함지뢰, 뭐 보수 정권에서 군사작전에서 단 한 건이라도 성공해 본 적 있나? 누가 죽고 다치고 주민들은 피난 가고 그다음에 확성기에 남북이 같이 틀어져 끼면은 저 전박경 지역 가면 생지옥입니다. 아니 이 많은 피해 그다음에 성주에서 강정마을에서 연평도에서 그 많은 민생의 추락 보라고 전부 지거나 깨지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무너지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안보는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과정, 명분 이런 걸로 얘기하다가 지는 안보하는 게 지금까지 한 게 그 원균이가 했던 방식인데 그런 원균의 그 지는 안보가 아니라 이기고 잘 살고 우리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안보. 나는 이순신의 안보 하겠다. 이게 진짜 안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군대 이야기, 군사 이야기를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듣는 기분. 그 상징성은 저는 하나만 언급하고 이제 방송 끝낼게요. 네.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그 많은 별단 장군들이 북한한테 맞았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는 안 돼야죠. 그렇죠. 결국은 진짜 전략가고 군사 전문가라면은 만일에 북한이 이걸 했다고 확신을 한다면 사실은 북한의 능력을 평가해줘야죠. 그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작전이고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우리가 듣거나 본 적이 없는 감흥어뢰에 의한 직주어뢰가 아니라 독일의 유보트는 직주어뢰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것도 그 엄청나게 악조건 해역에서 이랬다면은 사실은 우리 해군들 다 군복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 능력, 그런 발상 거의 천재가 한 거니까. 이건 홍길동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루한 군대가 해냈다는데 그거보다 40배 국방비를 더 많이 쓰는 이 나라의 해군은 그걸 상상도 못했다면 옷 벗어야지. 그건 뭘 자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 외부에서 개혁을 하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김정대 의원님 같은 분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국방의 버블제트 아까 말씀하신 그거라고 좀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막 고쳐야 될 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같은 당이든 아니든 국회 안에 들어가 계시면서 개혁의 핵심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는 저는 몇 안 되는 분이라고 보고 국방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군인 출신들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직에 가 있고 싶은 중요한 정치인들이 주로 있던 자리에 지금 지난 국회에서는 김광진 의원 있었고요. 지금은 김정대 의원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 의원 자주 해요. 네. 자, 오늘 감명 깊은 방송이었고요. 아이고, 그럼. 저희를 한 번 이렇게 모시고 나면요. 앞으로 계속 좀 선거 연대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귀찮게 좀 해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특전사 출신이라니, 그거는 특전을 줘야지, 뭐. 예.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몹시 못마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류가 아닌 그런 새로운 외교장관이 왠지 미덥지 않고 그러면서 좀 한 방 날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죠. 딜 이야기도 오늘 추경하고도 뭐 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곁들여지면은 이 오늘 추경이라는 게 국회에 와서 이거 통과시켜줘 하고 읍소하고 간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랑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강경화라든지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할까요? 저는 그거는 청와대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전략적인 검토를 야당에서도 할 것인데 그러나 강경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제도 줄줄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 희생양은 누가 될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저희들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사드는 사실상 효용성이 없는 무기다. 그리고 사실 써볼 일도 없는 무기잖아요. 네. 그건 지구의 멸망을 뜻하는 거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효용성도 없는 무기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용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관점이 있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절차적 문제를 속마음 같은 건데 핑계 삼아서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의구심. 뭐 이런 것도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있죠.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의 가장 핵심 코어는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야, 역시 이거는 강대국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G2 시대에 가장 심각한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죠. 제가 지난 주말에 한중 전략대화 차 중국의 이제 전략가들 끝장 토론했어요. 9시간 동안. 그리고 미국의 또 태평양 사에 가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양국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압력에 흔들려서 사드 문제에 약해질 거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고 미국은 중국은 우리가 한국에 들인 공이 얼만데 누구 편인지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콕 집어서 양국이 들들들 볶아대는. 콕 집어서. 사실은 지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아시다시피 4월에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드 얘기 나왔습니까?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였습니다. 안 나왔어요. 지들끼리는 얘기 안 해. 오로지 한국을 대상으로 두 강대국이 들들 볶아대는. 그냥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사드의 효용성 또 뭐 사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적인 의미 가치 제가 얘기하려면 몇 시간은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을 앞세워서 사드를 앞세워서 이 들들 볶아대는 행태. 이제 미국은 그러다 돈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공짜 밥상인 줄 알고 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돈 내고 사드세요. 그래서 사대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반은 먹었잖아. 두 끼는 들어오고 네 끼는 뭐 오는다가 그거는 앞으로 오고 반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국이 와가지고 저 문재인 대통령 들들 볶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사드 철회는 아니고 평가를 해보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엊그제 황구시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장꾀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참 제가
이런 괴물 덩어리를 하나 한국에 들여놔가지고 뭔 개고생입니까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순전히 제 마인드로만 보면은 쓸데도 없는 무기를 이놈들이 그냥 팔아먹은 거에 지나지 않는 어떤 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갖추면서 풀리지 않으면 어느 한쪽한테는 얻어맞게 돼 있다. 근데 그래서 더 어떤 과정 자체가 푸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자주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절충주의적 입장에 들어가니까 주변국이 덜덜덜 볶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걱정했던 측면인데 선거 때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입장은 조금 선거 전술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의 어떤 안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반도 주변 상황을 주도하는 논리가 아니다. 그건 너무 수세적이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직 안보실의 진용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사드 문제를 입장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모호성을 좀 완화하고 줄여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반도 주변 정세를 자주적으로 한번 주도해 보겠다는 높은 수준의 결의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또 7월에 그 G20 정상회담 이렇게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왜 목소리가 자칫하면은 외면당하거나 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정하실 시점인데 그게 어렵다면 1년 동안 재검토해보겠다 이 얘기만 하는 걸로도 충분한데 또 한쪽에는 이제 바뀐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좋은 메시지를 준비한 것처럼 하니까 주변국이 헷갈려하면 강대국은 약간만 기분 나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고 석연치 않다고 하면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될 시기라고. 근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하늘이 덮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묘한 시기에 보고 누락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쪽으로 약간 미뤄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한 1년이건 2년이건 평가를 해봤더니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입니다. 정반대로 굉장히 심각하다 하면 그걸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단순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부지와 환경에 대한 검토를 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을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적 합리성도 재검토할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아하,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저도 뭐 집회 많이 나가고 광화문도 가보고 성주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백해무익한 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무기 중에 백해무익한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무기가 되긴 되는 겁니다. 써먹기 나름이에요. 사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효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요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괴물투수 유현진이 왜 무섭냐. 공이 빠르기 때문에 변화구가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 합쳐서 구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르니까 타자가 압박감을 느끼고 삼진을 먹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액체 연료, 고체 연료, 고정식,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지금 17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화된다는 거는 마치 투수가 구종을 다양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 사드는 그러한 무기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막는 요격 체계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라고 하는 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요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방어 의미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고도잖아요. 그래서 고고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괴물 투수 유현진이 듣도 보도 못한 구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리랑 볼. 우리 옛날 야구할 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높이 던지는 거. 그러니까 배트를 이렇게 휘두를 때 공하고 면적에 맞게 배트가 이렇게 둥글게 설계돼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지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적합하게 널빤지를 가져가서 이렇게 올려치자는 거지. 아리랑 볼 하나에. 그러면 그걸 갖고 나가면은 그렇게 안 던지면 어떡할 거야? 예전에 주무기가 다 있는데. 북한의 주무기 뭡니까? 스쿼드 미사일 800기 단거리. 아하. 제일 무서워요. 탄두 중량이 1톤이에요. 1톤. 근데 노동 미사일이라는 중거리는 탄두 중량이 370kg밖에 안 돼. 이걸 고각 발사로 한다는 건 투수가 아리랑 볼 던진다는 그렇죠. 얘기하고 똑같. 국가라는 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영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 지난 정부에서 했던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드 정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는 아니잖아요. 과거 정부의 모든 걸 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 동티나지 않게 제대로 관리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이 정책을 결정한 책임 있는 분들이 다음 대통령한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에 컴퓨터 싹 집었어요. A4지 한 장 안 넘겨줬어요. 그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논란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는 청와대가 다 주도했어요. 그러면 안보실에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방부에 물어볼 것도 없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회를 놓쳤어요. 브리핑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안보실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관진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새로운 안보실장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동안은 뭐냐?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보실장이 오기 전까지 김관진은 뒷짐지고 있었어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사드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드가 2기가 들어왔냐 4기가 더 들어왔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이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2기가 아니라 4기. 그래서 사드다. 이드가 아니라 사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 답답한 나머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물. 사실은 들어오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핫빠지냐?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에 아직 국방장관이 있잖아요. 왜 바뀐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 엄청나게 야당을 따돌리고 결정한 게 사드인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하고 불편한 논거에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빨리 이걸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5월 초에 4대 강국에 특사 보낸 상황이고 그 4대 강국 특사 중에 미국, 중국 특사가 바로 사드 외교를 한 거고 그렇죠. 6월 지금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거기서 사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본인이 지금 외교안보를 제일 먼저 착수해놓은 이 상황에서도 외교안보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브리핑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래가지고 국방부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이런 걸 좀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을 강하게 질책한 뜻도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청문회 이후에 지금 보고서 채택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악의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 쪽의 사람들은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있는데 이제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임명한 외교장관을 데리고 첫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그게 꼬이게 만들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 어깃장을 놓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거나 아니건 자유한국당이 어깃장 놓는 건 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꼬투리든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청문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누구를 날릴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상조? 이거 뭐 많지 않고. 또 경제부총리 김동연 이미 임명됐고요. 총리 임명됐고요. 또 표결에서 판판이 밀렸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할 것이냐. 이런데 때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견이 됐죠. 우선 강경화 유엔 대사는 외교부의 순혈주의에서 나온 엘리트가 아니에요.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외교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지금쯤.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FX 사업도 거의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이 사람은 락히드 마틴의 로비스트가 아닐까 이런 느낌도 좀 들지 않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까? 거의 록히드의 하수인처럼 사실상 행동했죠. 그런데 그 록히드의 하수인은 이미 한국의 안보실장이 하수인하기 전에 미국 정부 자체가 하수인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려받는다.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나라인데 특히 락히드 같은 경우는 미국 1위의 방산업체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 소요, 그 무기 도입의 그 개념과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을 록히드 도움 없이 미 국방부가 단독으로 계획 수립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미 국방부를 압도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락히드의 그 특수개발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하다 할 정도로 전 세계 군사기술의 황제적인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외계인이 태양계에 온다면 태양계는 락히드가 지배하는 천체로 이해할 겁니다. 그 보십시오. 화성에 보냈지, 달에 보냈지, 명왕성에 행성 아니라는 거, 그 위성 보내서 알았지. 태양계 곳곳에 락히드 마틴이 찍혀 있는, 마크가 찍혀 있는 게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수개발팀 같은 경우는 거의 미 국방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기술력과 그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업체가 미 국방부를 움직이는 그 막강한 영향력과 또 고용 창출, 그 조립 라인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황제라면, 락히드가 황제라면 보잉사는 왕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락히드가 싹쓸이했다 그러지만은 또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보잉사가 또 싹쓸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규모가 작은 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잉사와 락히드가 번갈아 가며 먹으면서 한국 시장을 분할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김관진 실장이 락히드 회장을 만나서 뭔 로비를 받고, 이게 이제 진보가 즐겨 쓰는 어떤 추론인데, 저는 그다지 그걸 뭐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무리수를 안 둬도 이미 미국 정부의 영향력권에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필요조차도 없다. 알아서 기는데. 네,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를 다시 동일체로 본다고 하면 굳이 직거래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게요.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일단은 좀 조금은 잠복을 하겠죠. 일단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국이 더 들들 복화되지 않습니까? 결과 도출함에 있어서 영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조금만 더 압력을 넣으면 쓰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은 이러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미중 양국을 갖다가 거의 아주 좀 편집증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놨어요.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고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밀어넣을 수 있는 한숨을 일단 돌렸다고 보는데요. 예, 그 점은 문재인 정부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게 뭐 통제되지도 않은 가운데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스톱을 시켜야죠. 그런 점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인 명분이 됐다고 봐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재생 버튼을 스탑시켜 놨다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재생시키기 전에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첫 일성이 사드 국회 비준동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논리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던 논리입니다. 실제 여당이 돼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사드 배치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준은 우원식 대표는 이게 한 단어로 알고 있더라고. 비준 동의를.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그 미사일은 본래 미사일은 개발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동 미사일은 일본을 때리는 무기라고. 사정거리가 1,300km 이상 나가요. 그러면 일본 전역에 주일 미군 기지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그걸 용도로 개발한 게 귀해 50발밖에 안 돼. 이 귀한 자원을 그러나 탄두 중량은 작은 위력이 약한 걸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할 때 요때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애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괴담처럼 퍼지면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이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다.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뭐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의 어떤 방어망을 촘촘하게 구성하자 이 얘기인데 그래봤자 서울 방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수도권의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핵에 대해서 그걸 막는 갑옷을 갖는다는 거는 꿈 같은 얘기죠. 그런 걸 갖다가 옛날같이 미소 간의 대륙 간의 어떤 탄도미사일 방어에 나오는 전략 개념을 이렇게 인접한 남북한이 거의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죠.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원래 김종대 의원님 그 의원님 되시기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엑스밴드 레이더 이야기는. 근데 그 성주에 설치하는 건 또 전 세계 최초로 내리군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리군량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직접적인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 하겠고 뭐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제 성주 주민들하고 진짜로 공청회를 하실 수도 있고 하겠다고 네. 하면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경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 무기로서의 효용성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굳이 하자 그러면? 지금 저 북한의 위협 막으려면 바빠요. 바쁩니다. 장사정포에다가 네. 각종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뭐하다. 우리가 지금 고고도 방어에 신경 쓸 틈이 없는 나라라고. 그런데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래다가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나오면 뒤에 와서 때린다는 얘기예요. 사드는 앞에만 봐. 120도 각도. 좌우 60도씩. 그러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안보를 하자 그러면은 끝이 없죠. 미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가정으로 했을 때는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정해진 대로 고각 발사만 해준다면은 이 방어체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라 이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안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하자면 군사력 소요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그 무기 소요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것처럼 짜임새 없고 비합리적인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무기를 들여와야 됩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따 효용성도 좀 떨어지고 알고 보면 우리들도 기동량이 많아서 실제로 사드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로키드 마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회사 제품이니까. 예. 의원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그게 어떤 그 정도의 커미션 같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 의혹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보세요? 그 얘기가 최순실 게이트 때나 예. 이 결정될 당시부터 많이 나돌던 말이죠. 아무것도 입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략 자산을 갖다가 외국에 배치할 때는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태평양 사령관 또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이 다 나서서 한국에 대해 압박을 행사하는 건데 이건 굳이 무슨 최순실이나 린다긴 같은 에이전트를 끼우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고차원적인 레벨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락히드나 이런 어떤 그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결지는 건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봐요. 사실 입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락히드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컨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라든가 또는 이지스 전투체계 이런 한국군의 핵심 도입 덩어리가 큰 거 이게 다 로키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로키드에 사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의 한 개 회사가 대한민국 안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이런 점에서 이게 정상적이냐?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게 나라냐? 이런 의문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드 도입 과정에서 사실 주도했던